월요일인 오늘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불볕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는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며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친강 외교부장을 워싱턴 DC로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지만 핵심 사안에서는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1억 2천만 원을 훔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훔친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는데 범행이 이뤄지는 3개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도 오늘 법사위 소위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앞서 변협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은 강한 일사에 동풍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에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올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하면서 당정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인 7, 8월에는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협의를 마친 당정은 여름철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면서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국 경로당 6만 8천 곳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여 곳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혹서기인 7월에서 8월 2달 동안 경로당 냉방비를 월 11만 5천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합니다. 같은 기간 지역 아동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최대 50만 원까지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됐을 때 유선 전화나 방문을 통해 취약 노인 안전을 매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활용해 위급 상황 땐 취약 노인을 119에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도시락이나 급식카드 같은 여러 방식을 활용해 여름방학에도 차질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당정은 밝혔습니다. 더위나 폭우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이나 순찰, 시설물 안전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 영어 연설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현지 시각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프랑스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와 한불 미래혁신 세대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과 유럽 기업 투자 신고식 등 다양한 행사도 소화합니다. 미국 외교수장으로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친부장을 워싱턴 DC로 초청해 회담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은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우려되는 몇 가지 현안뿐 아니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초국가적 현안에서 협력을 모색할 기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경제와 대외 정책 등의 국가 주요 전략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부 선전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찰 위성 재발사 문제 등도 다뤘을지 주목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8기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차 회의 때처럼 이번에도 핵심 의제로 경제를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기 동안 상반기에 전원회의가 2차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최근 더 악화한 식량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전원회의 분위기를 띄우며 과업 관철을 강조하는 선전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알곡 생산 확대 등 농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국방 전략 논의를 예고한 만큼 정찰 위성 2차 발사 문제를 다루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서해에 떨어진 1차 발사체 잔해를 한미 당국이 분석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이른바 정주년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5년과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를 중시하며 대대적으로 성과를 과시했던 만큼 실패로 돌아간 정찰 위성 관련 사안을 대내외에 공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 그 정찰 위성을 성공을 했으면 아마 그것에 대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방력 쪽의 대외 메시지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2021년 이후 전원회의를 주로 나흘에서 최대 닷새 동안 열었습니다. 따라서 회의 결과는 이번 주 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 기기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직원은 이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농협 지점. 지난 9일 자동화 기기 ATM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기계에 실제로 들어있는 현금이 전산에 입력된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지점이 보유한 전체 현금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서 원래 있어야 할 액수의 20%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을 몰래 빼간 사람은 지점에서 10년 동안 계약직 직원으로 일한 30대 여성 A씨. 직원은 자동화기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TM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빼돌린 건데 기계가 돈통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걸 악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을 조작해 마치 돈을 다 넣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했고 챙긴 돈으론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농협주광회 규정을 보면 지점 상위 책임자는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매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점장도 한 달 간격으로 시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살펴봐야 하지만 A씨가 3개월 넘게 거액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점에서 시제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A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모두 돌려받은 뒤 대기 발령 조치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권 변호사의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정직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처녀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두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계약 취소 물량 2가구 모집에 2,900명이 몰려 평균 1,4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74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원대 초반이지만 같은 평형 매매가는 13억 원을 호가하면서 이처럼 경쟁이 몰린 겁니다. 30평대가 8억 한 2천 얼마 정도로 이제 분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지금 현재 매매가가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 시세 차익이 거의 한 3억에서 4억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죠.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100% 추첨으로 선정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사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대폭 완화하면서 실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올해부터 최근까지 전국 무순위 청약 아파트 경쟁률은 10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경쟁률이 15.5대 1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평택이나 과천, 세종 등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됐던 단지들의 경우 경쟁률은 10,000대 1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지역을 떠나서 실시장 목적이 큰데요. 올 상반기에 나왔던 평택이라든지 과천, 세종 등의 물량은 분양 당시 분양가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실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청약이었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순위 청약 아파트 분양가는 3, 4년 전 분양 당시 가격으로 책정돼 현재 시세보다 최소 수억 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청약을 들고 보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재당첨이 금지되고 입지 경쟁력과 개발 호재 등에 따라 양극화와 미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금력과 경기 흐름 등을 종합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의 경우 계약 후 입주까지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한 자금 마련 계획도 필요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삼중수소 농도도 더 자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을 겁박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휴일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해양 방사능 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92곳인 조사 지점을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도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지역에서 더 자주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를 처리하는 43개 대형 위판장에 유통 전 모든 국내산 어종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업계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당정은 또 현재 국내 연안의 방사능 농도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현행 수산물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나 괴담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어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말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강화하는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운운하며 겁박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짜뉴스 허위 사실을 내세우기 전에 안전성부터 제대로 검증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홍보대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는 정부와 여당은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핵폐수 홍보대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는 실시간 모니터링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만큼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제1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 등 5대 분야를 모두 포기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표 추경안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머그샷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가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제,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싼 경찰과 대구시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집회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도로 점용 허가 문제였습니다. 쟁점이 뭔지 김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과 경찰 기동대가 몸싸움을 벌이며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양측은 결국 공권력끼리 직접 맞붙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갈등의 뇌관은 도로 점용 허가 문제였습니다.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는 집회와 별개로 도로에 가판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대구시의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최 측이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했는데도 경찰이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대구경찰청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하라는 그런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 어디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반면 경찰에서는 판례에 따라 이들의 도로 점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집회 자유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알 홍 시장이 목리를 부린다며 경찰 모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적법하게 집회 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점용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허가권자로부터 또 집회 시위에 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도 다음 달 1일 퀴어 퍼레이드가 예정됐는데 서울시는 대구와 달리 도로 사용을 막지 않을 거로 알려졌습니다. 퀴어 축제 주최 측은 대구시 공무원과 홍 시장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내년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이었던 광주 전남에서 김대중 재단 지부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군사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테러는 물론이고 가택연금과 투옥,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며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내던진 김대중 전 대통령.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신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죽더라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행사장 무대 위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올라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김 대통령 업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광주 전남 시도민과 함께 21세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김대중 재단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인 내년에 맞춰 각종 학술 연구와 역사 탐방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김대중 재단은 사회 갈등과 반목이 심해진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합과 통합 정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 철학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계승해서 우리 미래를 김대중 정신을 의식을 심어서 발전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재단은 광주 전남 27개 시군구에도 각 지회를 창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오리주둥이를 닮은 공룡 가운데 새로운 종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기존 학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발로 선 공룡이 오리주둥이처럼 생긴 입으로 땅에 고인 물을 마십니다. 3D로 재현한 뼈 구조를 보면 새 부리 모양의 입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200만 년 전 칠레 남부의 강과 평원을 돌아다니던 초식 공룡입니다. 최대 길이 4m, 무게 1톤인 공룡은 지난 2013년 칠레 연구소가 뼈 조각을 발견한 뒤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Lo que les permitía procesar de manera muy eficiente el alimento vegetal del que se alimentaban. En particular, un coquien, así como prácticamente todos los hadrosaurios, era un animal que vivía en manadas, era gregario. 이번 연구는 비슷한 입모양을 가진 하드로사우루스가 백악기 후기를 지배했다는 기존 학설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성을 감소시킬 정도로 전 세계에 번성한 하드로사우루스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공룡 멸종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는데 이번 연구가 더 많은 종이 살았을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Importante y también está hacia el final de la era de los dinosaurios cuando la mayoría de los dinosaurios de ese tipo, eslabones transicionales a los picopatos, se habían extinguido en el resto del mundo. 연구진은 과도기의 오리주둥이 공룡이라며 하드로사우루스보다 앞서 남극의 바로 북쪽에 진출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칠레를 비롯한 6개 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공개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올 상반기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가 벌써 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 등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모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국 내 20여 개 사이트에서 영상을 불법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당국을 통해 삭제하도록 한 불법 URL만도 1,80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저작권 침해 사례는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이 지난달 말 기준 벌써 2만 건을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량 늘었습니다. 더욱이 드라마와 예능, 웹툰 등을 넘어 저작권 피해가 미술계 쪽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황선태 작가 작품 무단 복제의 경우 작가는 물론 작가를 지원해온 갤러리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중국 판권보호중심을 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업체들의 삭제를 요청하고 현지 모니터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안에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가동해 대응 속도도 대폭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지여론 모니터링과 체증,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말이면 영어와 중국어 사이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동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요. 다음 달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를 현재 중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4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해 6개국으로 늘립니다. 또 저작권 법률 컨설팅과 소송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미술계 등 분야별 단체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범죄도시 3가 18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9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마동석 배우 등 제작진과 출연 배우들이 휴일 극장을 찾았습니다. 관객들과 만난 배우 마동석은 침체기를 겪던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영화가 벌써 900만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 범죄도시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 영화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객석을 가득 찾아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정말 시원하게 재미있게 즐겁게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3편 정말 옆에 계신 우리 멋진 배우님들과 같이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치열하게 재밌게 찍었으니까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도시 화이팅! 한국 영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임시완, 강하늘, 박성훈, 양동근 배우가 합류합니다. 넷플릭스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글로벌 팬 이벤트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이들 4명의 배우가 이 게임의 새로운 참가자로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합류하는 배우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시즌1의 이정재, 이병헌, 위아준, 공유 배우도 시즌2의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 배우가 미 에미상 감독과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서울 등 수도권 지방에는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고요. 낮 동안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무척 크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다만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고요. 오존 생성이 많이 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5도, 부산이 2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호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7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비교적 덜하겠습니다. 이 때이른 더위는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신상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묻지마 범죄나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활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현재 규정으로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자는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 중에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난 피고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기소 이후 피고인도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제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여성과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범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테러, 조직폭력, 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아동 대상 성범죄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범위가 극히 제한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쉽게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러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현행 법에서는 그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만들어 신상 공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유정 등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사진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공개 결정이 난 뒤 30일 이내 모습을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해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에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야당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의당정 논의 결과를 계기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횟수를 늘리고 오염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는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회의 뒤에 결과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현재 92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최대 3개월이던 세슘 3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산물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교사들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노조는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는 서명 운동을 주재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두 장관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미국에서 후속 회담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는 두 나라 간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친강 외교부장이 평소와 달리 건물 밖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맞은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짧은 대화 이후 이어진 첫 악수. 공개 발언 없이 시작된 대화는 업무 만찬을 포함해 장장 8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미 국무부는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을 했다며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의 유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칭강 부장이 워싱턴 DC를 답방해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국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팬데믹 이후 줄인 두 나라 간 항공편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일치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옹호를 내세우며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국제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과 좀비 마약인 펜타닐 원료 수출과 관련해서도 조치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전혀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칭강 부장도 두 나라 관계가 수교 이래 최악이라며 중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두 나라 간 가장 두드러진 위험이라고 지적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과 홍콩의 인권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 분쟁에 이르기까지 쟁점 하나하나에서 팽팽한 이견을 확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통원 치료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수술이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보험사가 판결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인 탓인데 몇 달 사이 달라진 기준에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69살 김영재 씨는 지난 1월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건물 관리인 일을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눈이 나빠지면서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이후 비용 800만 원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돌려받은 보험금은 통원 치료비 50만 원뿐이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법례가 지금 대법원 판례 그 관련 때문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인터뷰 하게 되는데 법원 판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독위원회에다가 민을 넣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입원 치료로 일괄 분류하는 관행은 위법하다고 선고했습니다. 수술에 2시간 정도 걸리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원 치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처럼 입원 수술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백내장 수술 자체가 급감했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A사에 접수된 지난해 4분기 백내장 수술 건수는 1분기보다 89.2%나 줄었습니다. B사 역시 감소 규모가 88.6%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수술 건수가 줄면서 지난해 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 보험금은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엄청 줄었더라고요. 통원 치료비는 하루에 해봤자 많이 해봤자 35만 원 한도예요. 입원 치료비는 한도가 크니까 5천만 원 한도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비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사정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환자 보장 범위가 줄면서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금 관련 분쟁은 재작년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도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실손보험을 드는 그 이유 자체에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것 자체는 일종의 암묵적 담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금융당국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거부 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이 자동화기기 ATM에서 현금을 1억 원 넘게 훔쳤다가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역농협 지점 직원인 30대 여성 A씨가 회사 돈 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지점 ATM을 관리하면서 기기에 있던 현금을 몰래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점 측에 지난 3월부터 돈을 훔쳤다고 인정하면서 챙긴 돈으로 주식 선물 거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농협중앙회 측은 보유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제 검사를 지점에서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북중미 등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환자.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오른 인도의 온열 질환자입니다. 인도 2개 주에서만 지난 주말 10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고 습도는 25%가량으로 낮아 주로 노인층에서 열사병과 탈수 증상이 빈번합니다. जो इनके अंदर जो बीमारियां थी वो एग्रेवेट हुई हैं, बढ़ी हैं, क्योंकि ओल्ड एज में लोग गर्मी बर्दाश्त नहीं कर पाते हैं, जिसकी वजह से 나눠주는 물 한 잔으로는 갈증을 가시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늘을 찾아 몸을 기대보지만 겪어보지 못한 더위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멕시코의 수도는 가장 더운 초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años o los últimos 20 años no se tenía una ola de calor con esa duración. Por eso la marcamos como atípica. 때이른 더위의 원인으로 꼽히는 엘니뇨는 동물에게도 가혹합니다. 미국 텍사스 바닷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닷물이 더워져 물속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해변에선 굶어 죽은 야생 조류 사체가 줄지어 발견됐습니다. 역시 엘니뇨로 바닷물 온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Y eso hace que los peces de los que ellos se alimentan se vayan a mayor profundidad y no los tengan al alcance. 엘니뇨는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 고온과 각종 기상 이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이달 들어 가장 더웠던 지난 1979년보다 1도 이상 높아 역사상 최고로 뜨거운 6월이 될 거란 예측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미국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8일 새벽 시카고 부근 윌로우브룩의 쇼핑가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주차장엔 수백 명이 모여 노예 해방일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20명이 총을 맞아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어린 세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5일 오하이오주 클러먼트 카운티의 가정집 마당에서 32살 체드 도어먼이 3살, 4살, 7살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어먼을 체포했는데 당시 도어먼은 총을 옆에 두고 저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카우카 댐 붕괴는 러시아가 댐 내부에 통로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렸기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댐의 기반을 이루는 구조물은 수면 아래 잠겨있는 콘크리트 방벽이며 그 안에 관통하는 보수 유지용 통로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콘크리트 방벽 윗부분이 부서진 것을 확인했고 또 이는 통로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발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8일 전날부터 이틀간 1,0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20에서 21일 조사보다 12%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달보다 12%포인트 상승한 58%였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가 인공지능 AI로만 만든 노래는 참가 자격이 없다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는 개정 규정집에서 인간 창작자만 그래미 어워즈에 참가할 수 있다며 인간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은 작품은 어떤 시상 부분에도 부적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복지에 쓰일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됩니다. 2번 만에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원래 계획보다 기금 규모가 줄었지만 노동 환경 개선 등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울산 동구의회 제213회 정례회 노동복지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안 심의가 한창입니다.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기대와 우려 속에 조례안이 통과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조선소 노동 환경을 바꾸고 긴급 생활 안정지원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호황을 맞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 특히 대형 조선소가 자리 잡은 울산 동구는 노동자들을 불러 모을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이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복지기금 한 해 규모는 울산 동구 1년 전체 예산 가운데 200분의 1인 16억 원 정도입니다. 2027년까지 모두 8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초 계획인 300억 원보다 기금 규모가 줄면서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기업, 노조, 또 중앙정부, 울산시까지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금의 어떤 성격에 맞게 여러 곳에 호소도 하고 함께해서 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 도전 끝에 의회 문턱을 넘은 노동복지기금. 어렵사리 만들어진 노동복지기금이 조선소 노동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요즘 세계의 각광을 받고 있죠. 내일은 세계 무용계 최고권인 부누아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가 발표됩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강미선 발레리나를 신웅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몸짓,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무,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드 라당스에 도전합니다. 볼쇼이의 엘리자베타 코코로바, 파리 오페라 발레의 도로시 질베르 등 쟁쟁한 후보 5명과 수상을 다툽니다.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후보자들이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못하겠어요. 스스로를 낮추지만 강미선 발레리나는 탄탄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팬들 사이에서는 갓 미선으로 통합니다. 지난 2002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내일 결정되는 부누아드 라당스는 매년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최고 남녀 무용수와 안무가를 선정하는 자리. 역대 한국인 수상자는 지난 1999년 강수진, 2006년 김주원, 2016년 김기민, 2018년 박세은 4명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는 시상식 이후 이틀간 펼쳐지는 무대에서 이동탁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와 더불어 미린의 길과 춘향 두 작품을 선보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특히 이제 제가 후보가 된 그 발레 작품이 한국적인 요소가 있는 발레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보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프로야구 구단 판매 상품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유니폼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디자인의 지갑을 여는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 각 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연일 뜨거운 승부가 펼쳐지는 야구장. 유니폼은 안 입은 팬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필수 아이템입니다. 한 벌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팬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팬심이 더 크다 보니까 가격을 크게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입고만 있어도 이 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구단들도 적극적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군복에서 따온 밀리터리 유니폼과 향수를 자극하는 올드 유니폼 등 다양한 제품으로 팬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생활 중에 좀 입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벌로서 계속 야구장 오시는 것도 지겨우시니까 좀 다양한 유니폼을 또 입고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획 의도로 계속 좀 다양한 유니폼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최고 인기 구단 LG와 롯데는 상품 판매에서 유니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LG는 가을 야구의 상징 유광 점퍼가 이 중 2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응원했을 때 주는 그런 극대화된 마음이랄까, 좀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거에 저희가 보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팬들과 선수를 하나로 이어주고 구단은 수익으로 웃게 만드는 유니폼. 야구계의 효자 상품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는 2도, 예년보다는 7도나 높겠는데요. 낮 동안 폭염경보 수준의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5도, 대구는 20.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호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 대전과 광주도 35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